자, 12월 FOMC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0.25%포인트 인하했는데요. 사실 FOMC 전부터 시장의 관심은 앞으로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쏠렸죠. 자, 미국의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 인사까지 여러 불확실성들 속에서 연준이 어떤 힌트를 줄지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자, 그럼 올해 마지막 FOMC 결과 분석해 보고요. 앞으로의 전망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드리죠. 고려대 경제학과 김진일 교수 나오셨고요. 가톨릭대 경제학과 허임 교수,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현정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니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 기준금리 결정회의였습니다. 0.25%포인트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올해 세 차례 연속 금리를 내리고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일단 연준의 결정에 대한 총평부터 좀 말씀을 듣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네, 앞부분에서 대기실에서 방송 보다 보니까 예상보다 덜 매파적인 인하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던데요. 네. 그게 가장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하를 할 거라고 기대를 지난 6주 동안 했었고, 네. 그런데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일 거라고 지난 1, 2주일 동안 걱정을 시장에서 많이 했는데 네. 그런 걱정했던 것만큼은 아니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고, 특히 마지막 부분은 2시에 연준에서 새벽 2시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시간 새벽 4시네요. 그쪽 오후 2시니까요. 그때 했던 발표문보다는 30분 있다가 했던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네. 조금 더 매파적인 톤이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면서 시장 분위기도 또 한번 네. 반전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성명문만 보면 내년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면 파월 의장의 입에서는 조금 덜 매서운 말이 나오면서 네. 자꾸 덜리를 붙여서 죄송합니다. 덜 매서운 말이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기대를 갖는 이 표현도 좀 이상합니다. 오늘 제 표현을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허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우선 세 표가 지금 이제 동일하지 않은 표가 나왔고 이탈표가 나왔죠. 예, 그리고 저도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물가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관세에 대한 평가, 관세 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제 굉장히 뭐라고 그래야 돼요? 덜 매파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파웰의 언급이 관세에 대한 영향이 이제 1사분기 내년 1사분기에 이제 끝날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 관세에 대한 영향만 없으면 2%대 초반의 물가 상승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목표 수준에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들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금리를 이제 지금 하여튼 중립 범위 내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통화 정책을 취하고 나서 이제 물가가 이제 반응할 때까지 보통 6개월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지 않겠다. 한번 내렸는데 그거 별로 효과 없을 거다. 이제 물가를 자극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계속 똑같은 얘기 합니다만 이제 덜 매파적인 그런 이제 언급이 있었다. 그리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지표 해석으로 언급을 해줌으로써 좀 시장이 안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뭐가 덜 매파적이었냐? 한마디로 이제 시장에선 인상은 안 한다, 인상은 없다. 이 얘기에 많은 해석들을 가미를 하더라고요. 현 교수님께도 의견 들을까요? 네, 하여튼 이번 어제 이제 0.25% 포인트 이제 인하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이제 시장에서 예견했던 그대로 이제 흘러갔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은 미국이 이제 장기 셧다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 셧다운으로 인해서 고용 지표나 이제 물가 지표의 어떤 발표가 좀 늦어지고 데이터 원래 이제 통화 정책은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 공백이 이제 생김에 따라서 아무래도 좀 신중 모드로 가지 않았나. 그래서 당연히 지금 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물론 인플레이션은 지금 목표치보다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상승 추세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어떤 노동시장 둔화 그리고 고용 리스크 확대되는 거에 좀 더 포커스를 둬서 약간 인하를 했다. 공세적으로 뭐 완화하진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그 김 교수님, 파월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현재의 기준금리 3.5에 3.75가 그 연준이 보고 있는 중립금리의 상단에 위치해서 경제의 변화를 지켜보기 좋은 위치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립금리라고 하는 게 점도표에 이제 오른쪽 끝에 있는 영어로 롱거런이라고 하고 네. 보통 5년 내지 7년 후에 금리가 어느 정도 있겠냐를 갖다가 숫자로 많이 사람들이 그 측정을 하고요. 그 정의 자체는 만약에 수요 측면에서 아무런 충격이 없었을 때 금리가 이 정도 있으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고 경제가 적절한 수준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럼 그 가정이 맞다면 네. 지금의 금리 상태에서 계속 가도 좋아 이것까지 다 내포하는 겁니까? 그 상태에서 가도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그 점도표의 오른쪽 끝을 보면 3% 주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5년, 7년 있으면 3%로 갈 것이다. 모든 충격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5년, 7년이라고 하면 대통령 다음 선거하고 네. 그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좀 있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 아마 파월의 말씀은 앞으로 한 1, 2년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점도표 앞에 있는 내년, 후년, 3년 후 정도까지 그걸 보면 아마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으니까 그 트렌드에서 지금 현재가 뭐 급히 내려야 될 필요는 없다. 뭐그 정도로 할 수 있고요. 앞으로 안 내린다인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내려가는 추세에 있지만 그 바운드가 넓으니까 아래의 레인지가요. 네. 그 범위 내에 지금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그 기자회견을 다 보진 않아서 저도 사실은요 모르겠는데 어쩌면 그게 그 아까 반대편 말씀하셨는데 한 명이 더 심하게 빅스텝으로 50을 내려야 된다고 반대를 했고요. 네. 그리고 두 명이 아니다 내릴 때가 아니다라고 반대표를 던졌거든요. 그 안에서도 사실 다르네요. 그렇죠. 이탈표 12명 안에서도 중에서 다르네. 12명 안에서 3명이 이탈을 했는데 복수로 이탈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과거에 했던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복수로 이탈을 했는데 동사를 단수로 남겨놓은 영어는 복수 단수가 동사가 다르잖아요. 네, S가 냐 문냐. 그리고 네. was냐 were냐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실수를 할 정도로 복수에 반대표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3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2명, 1명이 있었고요. 근데 또한 아까 반대표는 동결이 2명이라고 했지만 점도표를 보시면 6명이 올해 연말에 어디에 금리가 있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네. 금방 결정을 할 혹은 결정을 이미 한 게 맞는데도 내 생각은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 어프로프리치라고 영어로도 돼 있는데요. 적절한 금리는 안 바꾸는 거야라는 게 6명이거든요. 네. 그 6명 중에 2명이 이제 과연 6명 중에 2명만 12명의 투표권자에 있는지 아니면 12명자의 투표권자에 6명 중에 2명이 아니라 서너 명이 있었는데 그래도 반대표까지 그렇게 많이 던질 필요는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5년 후에 알 수 있어. 저희가 기다렸다가 읽어보면 6명 중에 몇 명이 투표권자였는데 그럼 나는 투표는 찬성으로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훨씬 더 그 연준 의원들 간의 그 차이는 굉장히 심했고요. 그 차이가 앞에서 그 다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연 그 셧다운의 영향으로 우리가 못 본 데이터에 뭐가 있을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것이 그리고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주는 영향이 얼마인지에 대한 차이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연준 의장이 그 모형이 다를 수도 있고 모형에 오는 충격이 다를 수도 있고 그게 다 같더라도 사람마다 선호가 다를 수 있다고 이렇게 굳이 얘기한 게 네. 아마 6명 더하기 1명, 7명의 이탈하고자 하는 의사 표시를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하는 게 제 추측인데
5년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현미경처럼 이렇게 금리 결정에 대한 배경, 앞으로의 전망을 아주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금리 방향이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치기도,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미경 분석을 하고 있는 건데, 이탈표가 나타났고 이탈표 중에서도 서로 의견이 달랐고 예. 연준 안에서 의견이 이렇게 좌충우돌하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시장에 있는 게 맞다고 봐야 되죠. 예, 한 방향이라는 게 지금 없는 근데 거잖아요. 하여튼 지금 이제 제가 만약에 이제 연준 의원이라고 생각하면 결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제 뭐 물가 상승률이 2.8% 나왔고, 우리가 그 연준이 지금 뭐 그 물가 상승률 2%를 타겟팅을 하고 있는데 0.8% 이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높은가? 뭐 아주 높진 않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판단도 좀 들지만 그래도 무시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하고요. 실업률이 계속 올라가갖고 4.4%를 찍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도 좀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개가 이제 다른 방향으로 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탈표가 나오는 게 실업률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고, 아니면 지금 물가 상승률은 이제 파웰이 얘기했듯이 관세 영향이 생각보다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적은데, 그리고 이게 관세 영향이었으면 사실은 우리가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로 보고 있으니까 네. 뭐 파웰이 얘기한 대로 뭐 1, 4분기 이후에는 사라질 거다. 2, 4분기부터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런다면 물가를 다운그레이드하고 물가 상승률을 다운그레이드하고 실업률에 포커스를 맞추면 더 내렸어야 된다라고, 지금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실업률은 더 많이 나빠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물가에 포커스를 맞추면 동결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미국의 경제 상황이 이러한 결과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교수님, 네. 중앙은행의 제일 목표는 물가잖아요. 인플레이션. 네,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네. 유지하는 거. 근데 이제 걱정,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거예요. 최장기간 셧다운 때문에 네. 최신 물가 지표를 못 보고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거잖아요. 네, 네. 아이러니하게도 뒤에 나와요, 이제. 네. 금리 결정하고 나서 최신 CPI가 나오니까 네, 네. 지금 10월 거 못 봤죠. 네. 그러니까 사실 결정을 해놓고도 뭔가 찜찜한 구석이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하여튼 데이터 문제도 있고, 사실은 이제 그 전에 나와 있는 데이터만 보더라도 굉장히 이제 데이터가 방향이 혼재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올라가는 추세인 건 맞는 것 같고, 노동시장은 굉장히 또 안 좋아지고, 그리고 또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그 미 연준의 목표가 물가 안정뿐만이 아니라 그 완전 고용도 있거든요. 네, 고용도 있죠. 고용도 있기 네.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는 그 추세를 무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를 굉장히 좀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그 심리 지수가 지금 작년 대비 굉장히 하락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 것은 맞다, 이렇게 지금 연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상승 방향으로는 아무도 이제 표를 던지지 않았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금리를 인하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소비자 지수는 아직 안 나와 있지만은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가 사실 낮아지는 그런 통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4.5%에서 4.1%로 하락한.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에 뭐 관세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은 뭐가 됐던 간에 사람들의 인플레이션 기대는 좀 둔화가 됐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초점을 둬서 이번 금리 그 인하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데이터를 갖고 치른 FOMC가 아니어서 네. 정확하게 인플레이션을 모르겠어요. PC 최근에 나왔던 거 보면 2.8%. 네.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는 건 문제 없다라는 평가였긴 하지만 계속 오르는 추세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호 교수님이 그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현 교수님도 그러니까 물가에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실업률 이렇게 보여주시던데 보니까
6월 달부터 4.1부터 시작해서 4.1, 4.2, 4.3, 4.4, 9월이 4.4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네, 표에 보면. 그럼 10월, 11월, 지금 12월이에요. 네. 저게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을 테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몇 년 후에 그 연준을 되돌아보면 그 사람들은 12월 실업률이 뭔지 안다는 말이 있죠. 그게 만약 저렇게 올라갔으면 어떻게 결정할까? 그게 너무나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른 거고요. 서로 다른 데이터를 보면서 실업률을 유추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물론 그달 혹은 그 전달 거도 잘 모르고 네. GDP는 세 달 있다 나오고 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상당히 어렵기는 한데 그 어려운 게 훨씬 더 늘어난 거고요. 네. 그렇게 불안전할 때 데이터가 그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그럴 때 또 조심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감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이론이 없습니다. 이론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런 적도 없고요. 그리고 과거 연준의 역사에 있어서 데이터가 나중에 나오면서 연준이 크게 잘못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2000년대 중반에 그 주식 시장 그리고 특히 주택 시장의 활황이 왜 생겼는가 하는 그 논쟁도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그때는 데이터는 몰랐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과 아니 데이터는 없어도 예를 들어서 연준에다가 야 니네 경제학 박사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거 하라고 평소에 돈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사람 많이 데리고 그러면 또 할 말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가 그리고 실업률에 있어서 지금의 실업률이 무언지 그걸 나름대로 서로 다르게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그 전례 없는 네. 그러한 연준 내의 이견이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꾸 그 중앙은행과 그 행정부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판단도 기준도 다르잖아요. 네. 또 파월 의장은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끈적거릴 수 있다라고 다시 지적을 했고 스캇 베센트 장관은 아니야 서비스 때문이야 네. 얘기하고 그렇게 많은 경제학 박사들을 아마 미 재무부 안에도 연준 안에도 다 갖고 있을 텐데 이렇게 수장들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사실 그 재무부에서 얘기하는 이게 서비스 때문이다 물가가 그랬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서비스 물가가 올라갔으면 이게 상품 때문이다 그러면은 금리 뭐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뭐 관세 때문에 올라간 거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통화 정책으로 대응을 해갖고 낮춰 놓는 게 고통을 줄이는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금리를 이제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정부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미국 정부는. 근데 그걸 얘기하면서 이게 물가 상승률이 서비스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는 악수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아마 그들은 네. 그냥 관세 때문이 아니다는 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그 얘기를 게 하고 아닌가. 싶은 건데. 관세 지적만 피하고 싶어서 네. 그럼 자기 모순에 빠진 거네요. 그건 근데 그 다음이고 네. 일반 그 미국의 대중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관세로 해서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도 있겠지만은 네. 그거보다 뭐 서비스로 해서 더 많이 올랐다. 그러면은 그 모르거든 베스트 금리 인하에 대한 장관- 명분은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 기준이면?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면서 사실은 굳이 저렇게 얘기할 게 있나? 그리고 관세 영향은 이제 뭐 없어질 거다. 그리고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굉장히 관세 영향이 미미하게 나타났어요. 이제 그 물가 상승률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4, 5%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정도는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미국 경제가 지금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수요 압력이 이제 줄어들어서 그런 것인지 뭐 그거를 이제 좀 판단해봐야 되겠지만 나중에 좀 알게 되겠지만요. 근데 하여튼 그게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그 관세에 대한 압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없어지는 것이니까 한번 이제 그 전년 동기 대비로 우리가 물가 상승률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니까 파웰이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점도표상 보면 내년에 금리는 한 차례 내리는 걸로 지금 점이 찍혔다 하면 나옵니다. 저 노란색 띠로 테두리가 쳐져 있는 부분이 이제 내년도 위원들이 이제 내년도
금리 중앙값이 조정될 거야라고 이제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건데 한 번 내리면 이게 매파적인 겁니까?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한 번밖에 안 내린다. 한 번 더 내린다. 이제 저희도 조사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것 같아요, 윤 교수님. 그리고 저렇게 한 번만 내린다는 건 매파적이라는 기조가 강한 겁니까? 한 번만 내린다고 보면은 매파적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없는 거예요? 네, 제 입장에서는 그렇고 하여튼 지금 보면은 내년에 한 번 이제 내릴 거다라고 그리고 내후년에 한 번 내린다. 근데 사실은 이제 내년에 의장이 바뀌기 때문에 내년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제 지금 저 생각에. 점도표도 어떻게 보면 부질없군요. 네, 내년에 의장이 바뀔 거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이제 그 의장을 지명할 거기 때문에 네. 내년에 가면은 이제 상황이 좀 국면이 어느 정도 전환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현재는 점도표에 그런 계속 상황입니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저게 매파적인 건지 덜 매파적인 건지 아니면 네. 여전히 좀 완화적인 건지 이제 모르겠단 말이죠. 네. 그 9월과 비교를 해서 이제 보여주셨는데 네. 9월에 비해서 뭐 ROE 그 변수는 좀 있지만 중앙값은 아무튼 똑같게 나왔거든요. 어차피 저희는 제일 많이 보인 곳을 보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제일 그 19명 중에서 그 10번째 사람이 어디 있냐를 가지고 보통 시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저게 좀 저희가 통계학 배우면은 미디안, 모드 세 개 배우고 차이가 뭔지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러기에 딱 좋은 그런 그래프이긴 한데요. 그게 똑같은 거 보면 뭐 9월하고 크게 변한 건 없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둘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게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고 걱정을 했었죠. 지난 1, 2주 동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난 1, 2주 동안 걱정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실 뭐 비둘기파적이다 혹은 더 좋은 말은 덜 매파적이다 라고 하는 게 좋은 건데 어차피 비교는 몇 주 혹은 몇 달 전에 비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30분 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전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까 저희가 방송 보면서 환율이 언제가 기준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게 다 기준점이 달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저게 그 새벽 4시에 나왔을 때의 의견은 2주 전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덜 매파적이다라고 된 것 같습니다. 술래잡기 하는 것 같아서. 네, 정확합니다. 자, 파월 의장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제를 지켜볼 때라고 하는데 고용 하방에 대한 위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고용 지표도 명확하게 최신 지표를 못 보고 들어간 거죠. 저희가 민간 지표들 여러 나왔지만 뭐 ADP부터 해서 졸치 보고서 나왔지만 딱히 다른 방향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때마다 사실 해석이 달랐어요. 좀 명확하게 지금 미국 고용도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셧다운이라는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악화됐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한시적인 이제 뭐 물론 뭐 이번에 셧다운 굉장히 길었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셧다운이 끝났으니까 굉장히 한시적인 영향을 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통화 정책에 반영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표가 나온다고 한들 굉장히 노이즈가 큰 지표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실업률이 계속 꾸준히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4%대 중간은 미국 입장에서는 뭐 그 괜찮은 지표예요. 4에서 5% 사이는 4% 중반대까지는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될 예, 시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4% 후반으로 올라가서 더 치고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걱정해야 되는 지표인데 분명히 셧다운 기간 동안 이게 4% 후반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네. 이게 진짜 악화돼 갖고 올라간 건지 아니면 그 노이즈 때문인지 이게 템퍼러리한 노이즈 그 노이즈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이게 사라질 것인지 그거 또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이제 어려운 국면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 이제 그 중립금리가 지금 중립금리 상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네. 뭐 한 번 더 내린다고 그래도 중립금리 상단쯤에 있어요. 이게 중립금리가 뭐 3%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이게 뭐 김 교수님도 계속 매파적인 입장이 좀 완화된 거다라고 얘기하셨듯이 이게 매파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3%보다 한참 떠 있고
그리고 한 번 내린다고 그래도 뭐 3.25에서 3.5 뭐 이 사이니까 그래도 조금 매파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예,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강도가 센 건 아니고 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교수님,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만 네네. 인플레이션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올랐는데 고용 하방이 꽤 위협적으로 나왔어요. 네. 그럼 이게 벌어진 거 두 가지 측면이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연준은 어떤 결정을 해요? 글쎄요. 고용에 포커스를 맞추면 금리를 내리는 게 맞을 텐데 네. 물가를 걱정하면 쉽사리 못 내릴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연준 입장에서는 중앙은행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좀 더 방점을 둘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고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정 정책이나 다른 정책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커버가 좀 되는 가능하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에 정말로 물가가 상승해서 물가가 고삐 풀린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거를 놔두는 중앙은행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도 의견. 그게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이론적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물가와 실업을 똑같이 보도록 돼. 똑같이 의미가 뭔지 그건 각자 해석은 하지만 최소한 법에는 아까 말씀하신 양대 책무,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혹은 최대 고용이라고 법엔 돼 있는데요. 그 두 가지를 똑같이 하도록 돼 있어서 연준 의원들은 무조건 똑같이 한다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근데 이제 저렇게 대답하신 이유도 저도 동의하는 게 그 이유가 결국은 사람이 자기의 중심에서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최근 경험을 생각한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FOMC가 파월 의장이 그리고 파월 의장은 곧 그만두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최근에 할 실수가 뭔가 2022년에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는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후에 이번은 달라. 역시 또 this time is different였죠. 이거는 일시적이야. 올라갔지만 내려올 거야라고 코로나 이후에 근 2년 동안 얘기를 하다가 22년에 가서 틀렸다. 이자를 올리겠다라고 한 그 큰 네. 실수가 사람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실수 두 방이 싫거든요. 네. 새로운 실수하는 건 왠지는 모르겠는데 법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인간은 더 그거에 더 그 용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나 그런 걸 보면 최근에는 물가에 더 민감한 이유가 최근에 했던 큰 실수는 2020년에 인플레이션 실수였기 때문에 네. 거기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목리를 부렸습니다. 0.25%포인트 금리를 내리니까 왜 그것만 내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뭐 이에 앞서서 뭐 노골적으로 계속해서 개입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연준의 방향이 이제 트럼프의 이 강성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이제 뭔가 편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잖아요. 최근 이제 케빈 애쉬시라든지 이미 이제 위원으로 들어간 스티븐 마이런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인하 옹호론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 뭐 이런 식의 이제 닉네임들이 계속 붙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연준 내에서 힘을 갖게 된다는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분 교수님 의견에 저도 다 아까 말씀한 거에 동의는 합니다만 이 정치적인 변수가 또 이 반대쪽의 의견에 지금 이제 표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방금 언급하셨듯이 뭐 새로 임명될 연준 의장이 굉장히 강성 비둘기파다라는 게 이제 소문이 나 있고, 예,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 금리 정책은 굉장히 완화 쪽으로 갈 것이다. 이제 물가를 약간 이제 뭐 2.8% 뭐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뭐 3% 내외까지도 참을 수 있는 그런 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사실 그 연준이 이제 물가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는 방금 김 교수님께서 뭐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그 실수도 얘기하셨지만 뭐 역사적으로 뭐 그냥 뭐 볼거 시대 때도 이제 물가를 잡지 않으면은 그 공급 충격이 왔는데도 실업률이 올라오고 뭐 물가가 올라오고 그랬을 때 물가를 잡지 않으면 예, 장기적으로 해결을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단기적인 얘기니까 우리가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저기 물가를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이게 정말 4% 이상까지 올라가 버리면 물가가 그거를 무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뭐 혼자서 결정하는 거 아니니까요. 의장이 혼자서 결정하는 거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형 교수님, 네. 이게 이제 기계가 AI 투표하듯이 난 금리 동결, 난 금리 인하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위원들 모여서 막 토론하고 뭐 각자의 논리를 이제 설파하고 뭐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의장이 주재하고. 근데 이제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런 위원들부터 이제 의장 내년에 더 채워지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인하 쪽으로 자꾸 뭔가 계속 무게추가 이제 쏠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도 사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케빈 하셋 의장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엄청나게 지금 강하게 네.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연준 의장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연준 내에서도 그리고 어떤 여론을 주도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부터는 좀 비둘기파적인 그런 면모를 연준의 그 금리 결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점도표가 그래서 내년 가봐야지 알 수 있다라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 경제에 또 이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또 인하가 돼서 거기에 따라서 그 주식 투자, 네. 주식 시장에 또 자금이 많이 몰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좋은 주식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허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물가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돼 있는 어느 정도의 그 레인지 안에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미국의 물가가 많이 오를 것인가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네. 4%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뭐 3% 초반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 그 정도는 용인될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 교수님, 이른바 트럼프 충성파들로 연준이 채워지게 되면 완전히 연준 분위기도 확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미 스티브 아이런 아까 점도표에 보니까 이번엔 내렸어야 된다고 반대표를 던졌고 아마 매날에 점을 찍지 네, 않았을까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 5번 내리는 게 맞다. 네. 네, 그게 적당하다고 한 아마 그분일 것 같아요. 아마도.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담할 때 이제 이거 보면 누군지 보여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 얼굴이. 네. 네, 사람 얼굴이 누군지 모르게 점만 찍었는데 이렇게 보면 얼굴이 보여야 됩니다. 네. 네, 네. 그게 보여야 되는데 케빈 하셋이 이제 만약 된다면 지금 폴리마켓인가 보면 뭐 7, 80%까지 확률이 올라가 있던데 그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본인이 아까 그러다 보니까 지표가 뒷받침된다면 더 큰 폭의 인하도 가능하다. 근데 그 말 컨텍스트가 뭐냐면 그냥 정치와 거리를 두겠다는 약속을 난 지킨다.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문제지. 그러니까 굉장히 주관이 뚜렷한 경제학자인 거는 뭐 확실합니다. 그 유펜에서 박사를 받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5년 가르치다가 저보다 한 5살 정도 연배가 5살에서 10살 연배가 위인 것 같은 네. 알고 있는데 콜롬비아에서 5년 가르치고 나서 연준에서 몇 년 일을 했습니다. 잠시. 그래서 저도 있을 때 네. 저는 완전히 뭐 그 20대 후반의 막내였고 여기는 그래도 좀 약간 5년쯤 있다가 오신 분이니까 목소리도 원래 좀 이렇게 있고 주관이 굉장히 뚜렷한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뭐 네. 매파 비둘기파 이걸 떠나서. 예. 근데 연준에서 온 거는 몇 년 안 되는데 굉장히 얘기를 주관을 가지고 얘기했던 분으로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젊었을 때 아카데미나 이런 걸 떠나서 그 AEI,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인가요? 가장 워싱턴에서 보수적인 띵크탱크에 가서 젊었을 때부터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보수적인 그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일을 하고 최근 후보 인스티튜트 스탠포드에 있는 거기서 일을 하는 거 보면 그 내에서 굉장히 스트롱한 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결국 중요한 거는 아까 저희가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네.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냐 아니면 실업이 중요하냐
하는 건데 그거는 개인의 선호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선호는 여러 명이 다 자기 나름대로 적절하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거는 선호가 자기와 유사한 사람을 임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독립적으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FOMC에서 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졌고 다음 주에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허 교수님, 지금 또 하나의 변수로 등장한 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 것 같은 이제 포지션을 최근에 이제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도 줄어드는 것도 줄어드는 건데 사실 엔화의 방향에 따라서 우리 원화도 같이 동조화되기 때문에 일본 중앙은행 결정 상당히 민감하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제 일본이 지금 이제 그 엔화가 너무 약세로 간 것이 이제 그 일본의 물가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0-30년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일본의 인플레이션 문제 지금 이거를 조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그 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엔화 약세를 전개시키고 그래서 뭐 원화랑 동조화되어 있는 이제 그 환율이 이제 원화 환율이 조금 더 약세에서 이제 강세로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근데 뭐 일본이 금리를 올려 버린다고 하면은 사실 뭐 들어오기 전에 이제 김 교수님이랑 좀 그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 이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원화가 엔화랑 동조화 지금 돼 있는 게 이게 엔화만 강세로 가고 원화는 그냥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통화 정책을 바꾼 게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조심하게 봐야 될 것이고요.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돼서 들어온다, 뭐 이렇게 들어온다 그런다면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엔화 자산들을 투자하려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우리의 외환 상황이 반전이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환율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환율이 꽤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갔고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떨어져도 찔끔 떨어지다 또 올라가 막 이런 꼬리를 계속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미국의 금리 내렸습니다. 금리 격차 더 줄었죠. 이제 좀 떨어질까요? 지금 사실 미국의 금리를 인하했다고 하지만은 그 뭐 금리 격차가 엄청나게 좁혀진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환율 문제는 정말로 뭐 미국 해외 변수보다는 우리나라 변수가 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어제도 이제 어떤 미국의 경제학자가 한 말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10년 동안 2천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 미국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거는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 10년 동안 외환 보유액을 늘린 그 금액이 700억 달러가 됩니다. 예. 근데 10년 동안 2천억 달러를 투자를 해야 되는 이 상황. 이 상황이 결국에는 어떤 환율이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율의 하단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해서 환율이 당장 낮아진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일단 시키자라고 해서 정부 개입이 들어가는 것 같이 보이면 한 1,460원, 50원대는 요즘에 못 받고 내려가 안 떨어져요 잘. 네. 근데 이제 그게 지금까지는 이제 금리 결정 전이었고 이제 금리 결정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확연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6주 동안 예측한 거와 크게 다른 결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뭐 덜 매파적이라고 하지만 크게 봐서 지난 10월 FOMC 이후에 생각했던 금리 결정하고 크게 다른 게 아니니까 특별히 충격은 아닌 거죠. 오늘 새벽의 결정이요. 네, 그런 의미에서 큰 그 환율의 움직임이 이 자체로 있기는 쉽지 않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환율이라는 게 나중에 보면 다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박스가 가끔 움직이는 건데 그게 사전적으로 어떻게 그
금융시장에 조그만 그 투자자, 소확개미부터 시작해서 큰 투자자, 국민연금 그리고 국가가 네. 어떻게 박스를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미리는 알기가 힘들죠. 네. 그럼 확연히 떨어지기 쉽지 않다고 보세요? 또 한 번 이게 그 나중에 봤을 때 아마 박스 상단을 치고 내려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서 보면 그 지금 최근에 몇 주 동안에 올라오는 움직임을 확연하다고 표현하시면 또 그 조만간 확연하게 내려갈 수도 있는 네, 그런 거죠. 그런 박스를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큰 손이 있으니까 그게 네.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박스가 뭔지에 대한 추측을 하는 그 게임을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네, 환율 시장에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천억 폭이라는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가 이 정도의 외환 기축통화를 마련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인류 역사에서. 그래요. 없어요. 그 대한민국 이런 실험을 해주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이 그 국제 금융하시는 분들은 야 이렇게 갑자기 달러가 필요했을 때 한 나라가 어떻게 될지를 그런 충격이 없어요. 전쟁 말고는 없었죠. 전쟁에 져서 왜 독일이 전쟁에 지고서 큰 그런 거 한 그런 걸 우리가 지금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25% 텍스 그 테리프는 맞기 싫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런 딜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충격이 얼마나 올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불안한 거죠. 예. 그렇게 불안하면 결국은 달러가 세이프 헤이븐 통화가 되니까 그런 측면의 그 불안감도 예, 환율을 지금 드라이브하는 데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앞으로 10년 동안 이게 그대로 잘 지켜진다는 가정 하에 예, 물론 그것도 굉장히 큰 가정이고 그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예, 그것까지는 저희가 얘기할 수 없고 예, 10년 동안 이게 됐을 때 환율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에 대한 예측이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실험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금융 전공하시는데 단기적인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저건 장기적인 비유였고요. 네. 단기적인 거 생각해 보시면은 만약에 지금 이게 그 우리나라 해외 투자가 늘어난 것이 문제다. 그래서 환율이 지금 올라간 것이다. 그러면 미국의 주식 시장이 좋아졌어요. 지금 이제 온건한 매파적인 발언 때문에 미국의 주식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해외 투자를 더 늘리고자 하는 인센티브가 계속 생기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미국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제 미국의 주식 시장을 떠받들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 그러니까 해외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떠날 이유가 없고 더 많이 포션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내려가지는 못한다라는 그런 압력이 있을 거라는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구조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다카이치 내각의 경우에는 이제 재정 부양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네. 시중에 많은 재정을 푼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과 좀 부딪힌 면이 있기는 하지만 대규모 재정 부양이 결국 엔화 약세를 고착화시킬 것이다. 근데 지금 우리도 사실 상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많은 재정 확대를 추구해 왔고 현 정부도 계속해서 재정 확대 기조가 이어질 거라고 본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서 원화 가치가 장기적으로 확연히 강세로 가기에는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확대가 되면은 결국 재정을 확대한다라는 것은 돈을 푼다는 얘기인데 네. 그렇게 되면 원화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국고채를 계속 발행하잖아요. 네. 외국인들한테도. 그럼 이제 그만큼 이제 원화 자산에 대한 공급이 많아진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가치가 오르기 힘들다. 결국에는. 그렇죠. 예, 결국에는 그 돈이 많이 풀릴 수밖에 없는 재정 지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M2가 많이 풀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M2 상승률만큼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환율은 돈의 가치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재정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이제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재정이 계속 풀리면 우리 원화 가치가 결국에는 약세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기조적인 요인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기존 요인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비해서 미국에 비해서가 결국은 중요한 건데요. 네. 그렇지만 재정이 풀린다는 것 자체는 원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인 거죠. 그러면 일본 엔화가 계속 죄송합니다. 다카이시 내각이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을 계속한다면
엔화도 상대적으로 보면 달러에 비해서 약세가 계속 될 텐데 그렇죠. 그런 요인도 결국 우리도 원화도 계속 약세로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우리도 계속 재정을 풀다 보면 결국은 이제 미국에 비해서 두 나라가 재정을 더 푼다고 하면 네. 그게 이제 가정인 거죠. 일종의 이제 제가 자꾸 이 질문 드리는 환율이 안정되기를 이제 바라는 시각들이 이제 많은데 네. 저희가 이제 환율이 안정되기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환율에서 더 떨어지기가 힘들 것 같다라는 이유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의문이 그겁니다. 수출 잘 되잖아요. 네. 경상수지 흑자 계속 나잖아요. 달러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왜 이 환율이 안정이 안 될까? 그러니까 저희가 환율이 높아지면 경상수지 흑자고 달러 들어오니까 환율 내려간다. 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가장 건 기본적인 경제학 무역 이론이고 네. 무역만 있는 시대엔 이 말이 100% 맞는데 특히 생산을 국내에서 하면.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채권 시장이 열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 금리가 높으면 금리가 높은 나라로 간다고 하는 게 채권 시장이고요. 네. 그러면서 그게 약간 틀어졌는데 최근에는 아까 서학관님 말씀하셨지만 또 다른 나라의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재화 시장,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이렇게 돈이 움직이는 게 점점 뭐 금융화 되어 가면서 환율은 근데 그 세 개를 다 똑같은 것이 거래를 하게 돼 있거든요. 통화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환율은 무역, 채권, 주식 그 세 가지가 모두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들어서 더군다나 주식의 영향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과거에는 개인이 외국 주식을 산다는 게 불가능했고 할 수 있어도 거의 안 했는데 네. 그게 점점 하기도 쉬워졌죠. 편해지고 네. 디지털화되면서 그러면서 그 금융 특히 주식시장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00원대 환율을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의 엔화 움직임이랑 이제 그 비슷하게 본다고 그런다면 우리나라가 이제 순대외 자산이 2014년부터 이제 그 자산이 더 많아졌어요. 네. 대외 자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지금은 환율이 올라가면 그 우리나라 전체의 밸런스 시트에서 대차대조표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대외 자산이 많으니까 네. 손해 보는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 올라갔을 때는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막 힘들어진 기업들이 생겼는데 지금 사실은 힘들다고는 합니다만 망하는 기업은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때는 진짜 망하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환율이 올라가서. 근데 그 이유가 대외 부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대외 자산이 많고 그러면 언제 환율이 떨어지느냐? 그럼 일본에서는 언제 환율이 그 엔화가 강세로 갔느냐? 동일본 대지진 났을 때 엔화가 엄청나게 강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제 투자했던 거를 회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은 보시면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이상하게 이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만 네. 만약에 글로벌 증시가 부진해지면은 분명히 투자 자금이 회수될 겁니다. 네. 예, 그때 되면 원화가 강세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증시에 네. 호황이 왔을 때 지금 옛날에는 증시에 호황이 오면 원화가 강세로 가는 게 아주 공식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증시의 호황이 결국은 원화의 약세를 부추기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에는 서학개미들의 미국 투자를 비롯해서 해외 투자에 대한 열풍이 환율을 상당히 밀어올리는 이제 압력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시사하는 발언을 해서 사실 한번 채권 시장이 또 발작했습니다. 바로 하느니 설명자료 내놓으면서 진화에 나서긴 했는데 이제 이창용 총재 이 속내가 좀 드러났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주시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이 총재는 유럽도 금리 인상 시사했는데 비판한 사람 없었다라면서 이렇게 섭섭해서 그러신 건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형 교수님께 먼저 좀 여쭙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출신이시고 네. 때마침 그렇게 되네요. 예.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데 네. 그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총재 분들을 보면 과거에 보면 임기 말로 갈수록 굉장히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는 그래서 정부와는 거리를 두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창용 총재도 이제 내년 봄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에 좀 더 방점을 둘 거다, 포커스를 둘 거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까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통화 정책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한 완화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전망을 내주셨고, 김진일 교수님은 네, 동의하는 게 이것도 이제 이창용 총재가 들어오셨을 때 생각해 보면 그 전임 총재께서 8년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금리를 인상 한번 딱 하고 우리나라 선진국이라면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인상을 한 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하는 거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그때 용감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기 말에 아까 잠깐 나왔는데 파월이 다음 주자에게 좋은 위치에 넘겨주고 네, 그 싶다라는 얘기도 얘기를 했죠. 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전임 총재께서 한번 올려서 그다음 이제 올리는 걸 좀 편하게 해주신 그런 측면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자기의 물러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심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는 또 이제 외국에서 블룸버그랑 하신 게 뭐 하나 그거고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 또 여러 우리나라 기자분들하고도 계속 얘기하시면서 나온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말씀하신 조심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앞으로 좀 남아있을 때랑 그 다음에 얼마 안 남았을 때랑은 당연히 행동이 달라지고 조심하는 방향이 더 달라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컨텍스트 나온 것이고 그렇지만 또 언론에서는 언론은 몇 달 있다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계속 있으니까 언론에 또 반응과 저희는 계속 봅니다. 그러니까 같이 그만두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네.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서로 다른 흔히 말하는 만기 불이치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만개 불이치라는 이런. 예, 저도 이게 내년에 통화 정책 방향은 우리도 좀 어렵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우리 경기는 안 좋고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계속 동결 기조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이 금리 인하를 결정한 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인하 폭이 2배는 됐어야 한다며 불만을 또 내뱉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연준 의장이 교체되는데 금융시장의 최대 변수는 연준 독립성에 대한 불신일 수도 있겠다 여겨집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모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